네, 최경영의 정치본상 오늘도 놓치지 말고 꼭 알아야 할 뉴스들 준비했습니다. 스픽스가 콕 집어주는 뉴스 스콕스. 네, 김성환 시사평론가, 김민아 시사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부터 제재를 한다는 거죠, 그죠? 아, 그렇죠. 예. 예, 전공의를 복귀 안 복귀하라. 하면? 이게 정부가 최후 통첩을 보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복귀 시한이 다 된 거죠. 예. 오늘 복귀하지 않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법적 제재를 시작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어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여의도에서 의사총궐기 대회를 열었잖아요. 예. 의협 추정으로 한 4만 명, 경찰은 한 1만 명 정도 참석한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 사실 뭐 이게 다 의사라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숫자죠. 어마어마한 숫자죠. 대한민국의 의사가 굉장히 부족한 나라에서 예. 의사가 한꺼번에 4만 명이 한 자리에 모였다고 하면 그럼 환자는 누가 보나 이런 생각 좀 들기도 하는데요. 관련 내용을 신문들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을까? 일단 두 신문을 일면을 나란히 좀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예. 보도했는지. 조선하고 한겨레, 조선일보는 정부 대학들 2,000명 이상 증원 신청, 대학들이 이미 증원 신청을 했다. 네.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한겨레는 끝장 투쟁, 그리고 제재가 시작됐다. 의료 공백이 더 커진다. 의료 공백이 더 커진다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대학들이 2,000명 이상 증원 신청했다는 건 딱 네. 그냥 보기에도 이번 사태에 대해서 정부가 강경 대응을 계속 이어가고 뭔가 의사들이 좀 굴복하는 듯한 그렇죠. 그런 느낌을 받게 되잖아요. 근데 저게 이제 다운표 인용 부호가 돼 있기 때문에 정부의 한 관계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어제 맞아요. 그렇죠. MBC 뉴스데스크나 뭐 이런 쪽에서는 의대 학장들도 이것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굉장히 좀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어서. 네, 그것도 뭐 저희가 조금 네. 이따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딱 조선일보, 저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사태를 해석하는 방향이 그렇죠. 정부가 이렇게 강경 대응으로 나가고 그리고 어쨌든 이건 되돌릴 수 없는 기정사실화 돼가고 있다라는 걸 좀 더 부각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봐야죠. 기정사실화 시켜버리려는. 네, 정부 고위 당국자가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의대가 있는 전국 대학 40곳에 증원 신청 규모를 더하면 정부가 늘리려는 2,000명은 확실히 넘을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아까 그렇죠. 의대 정원 2,000명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작년 말 정부가 의대별 수요 조사를 했을 때 2,000명에서 최대 3,000명까지 증원이 가능하다고 했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성태훈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증원 인원을 비수도권 대학에 집중 배치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을 했고 2,000명 증원에 관한 정부 스탠스는 변한 바가 전혀 없다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 이게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죠. 예. 그리고 한겨레 신문은 앞서 한겨레 신문 일면도 저희가 보여드렸지만 일단 전공의들이 집단 행동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데 좀 더 방점을 찍은 거예요. 정부가 오늘부터 미복귀자를 파악해서 행정사법처분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전공의 3, 4년 차는 이미 떠났고 일부 의대 교수는 전공의 제재 시에 집단 행동에 동참할 뜻을 비친 터여서 3월 의료 공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점들을 한겨레 신문이 보도하고 있어요. 저도 지금 교수님한테 뭔가 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3월 15일 날인가요? 금요일 날인가 해야 되는데 아마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전공의가 아니기 때문에 인턴이나 레지던트 아니고, 그리고 이제 그 관련된 뭐 그 부정맥 중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빈맥인데 그 관련된 교수님들이 굉장히 한정돼 있더라고요. 빈맥이신 분이 그렇게 소리를 질러요. 네. 방송 때마다 좀 그, 조심하십시오. 저 어르신 지적이십니다. 건강을 위해서. 네. 건강을 위해서 자꾸 웃어야죠. 뭐 웃으면 안 나오는 상황이라도 자꾸 웃어야 되는데 뭐 그렇죠. 예, 혈압도 좋지가 않고 뭐 그래서. 예. 근데 하여튼 뭐 그 여러 가지 걱정되는데 왜냐하면은 전공의들이 2월 29일까지 조선일보는 한 1,000명 복귀했다고 보도하는데 한겨레 신문은 565명이 복귀했다고 하거든요. 지금 나간 사람들이 한 8, 9천 명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때 8,000명 정도 8,000명 대략 정도. 잡아서 그 정도라고 하면은 그러면 지금 그 중에서 500명 수준이면은 뭐
한 10%도 안 되네. 조선일보는 1000명이라고 하니까 네. 많이 잡아줘도 7명 중에 1명 정도 복귀했다 이렇게 그렇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는 의료 공백을 뭐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고요. 여기에다가 만약에 제재를 시작하게 될 경우에는 의대 교수들까지 동참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이건 정말 이 진료도 못 보는, 검사만 못 받고 뭐 수술 못 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 아예 진료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면허증 자격정지 뭐 이런 거잖아요. 제재라는 게. 아, 그렇죠. 전공의들한테는 그런 제재고요. 그렇죠. 뭐 의협 간부들한테는 뭐 또 다른 제재가 있을 수 있겠죠, 법적으로. 그 사람들은 뭐 압수수색하고 구속하고 네, 그럴 수도 네. 있는 거니까. 예. 예. 그러니까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두 신문의 기조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신문 보다가 조금 더 현실에 가까울까, 다른 신문을 하고 비교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요? 예. 동아일보 한번 먼저 보실까요? 의사 수만 명 거리로 정부 의협 간부 4명 출국 금지를 시켰군요. 네, 강경 대응하는 정부의 기조를 보도를 하고 있고요. 경향신문은요? 경향신문은 의사 4만 명 이것도 역시 여의도로 한덕수 총리 법대로 하겠다 이런 이야기고. 그러니까 네. 정부가 강경 대응 기조로 나가고 의사들도 강경 대응하고 있다 이런 점을 신문이 나란히 보도하고 있는 거죠. 지금 상황으로는 이렇게 강대강 대치로 맞부딪히게 될 경우에 환자 피해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정도까지 가야 될 것 같고 좀 더 힘을 실으려고 하는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이 기조를 계속 가져나가야 될 것처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보통 이제 이런 일이 터지면 갈등이 터지면 둘 다 좀 한 발짝 물러나서 환자들이 가장 중요하니까 환자와 국민이 가장 중요하니까 빨리 타협점을 찾고 현실적으로 환자들도 돌보고 그리고 의대 증원 수도 단계적으로 늘려갈 수 있는 그런 중재안을 좀 빨리 내놔라. 그런 쪽으로 원래 언론 논조가 언론은 보통 그렇죠. 언론 보통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근데 특이하네. 예. 지난주에도 그렇고 예. 이 소식을 전해드리면은 언론에서는 보통은 이제 중재안을 계속 얘기하고 이러는데 예. 지금 뭐 아마도 오늘 얘기하시겠지만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나 이런 걸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이 이 의대 증원 이슈로 인해서 상당히 좀 탄력을 받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와요. 그리고 오늘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 중앙일보 제목이 전공의 처벌 임박, 용산, 물러날 거라는 생각, 오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나름대로의 그 판단 근거들이 나옵니다. 뭐냐면 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발언을 근거로 해서 써놓은 기사인데 과거 정부에 예를 들면은 2000년 의약 분업, 그다음에 2014년에 원격 의료 논란, 2020년에 코로나19 시기의 의대 증원 논란, 이 당시에 의사들이 실력 행사한 거에 대해서 정부가 사실상 백기를 들었던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배경이 뭐냐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론은 우리 편이다. 그래서 여론조사 수치를 다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여론조사상 수치는 우리한테 우호적이라는 게 확인이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에 배경이 뭘까를 중앙일보가 분석을 한 겁니다. 분석을 한 거다. 그다음에 2020년에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때 의대 증원 추진 때와 의료 상황이 다르다라는 점도 거론된다 이렇게 써놨는데 무슨 얘기냐면 그때 당시에는 코로나19하고 맞물려 가지고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대통령실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지금은 집단 행동에도 의료 대란을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날 경증 환자와 비응급 환자의 응급실 이용이 30% 넘게 줄어들어도 병원들의 질서가 유지되고 있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법적 문제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이 지금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 생명권과 의사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권 중 국민의 생명권이 우선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법적 문제를 갖고 가도 자신들이 밀어붙이는 거에 있어서의 훨씬 더 우위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조선일보가 이제 일면에 쓴 의대 증원 문제 있잖아요. 그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그 문제에 있어서도 자신들이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라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말씀하신 이제 교수들이나 학장들의 경우에는 의대 증원 2,000명씩 하는 건 무리다라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건 맞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총장들의 경우에는 이 학교
대학 총장들의 경우에는 살림살이를 책임져야 되니까. 그렇죠. 예. 의대 증원을 해야 우리 학교가 어쨌든 잘 나가는 학교가 되는데 여러모로 더 먹고 살 수도 있고. 그렇죠. 등록금도 많이 받고 살림살이 나아지는데 이번 기회 마지막 기회다. 의대 증원을 한다는 어떤 찬스를 보면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지금 이 정부가 뭐라고 하느냐면은 지난번에 써냈던 거에 대해서 지난번에 많이 써낸 거잖아요. 지금 이 기준으로 보면 예. 각 대학들에서 그렇죠. 우리는 이만큼 증원하겠습니다라고 많이 써낸 거를 혹시 변경하고 싶으면 거기에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써내는 거 확정을 하려면 시한을 또 뒀습니다. 오늘까지 확정 안 하면 우리 증원 안 시켜줍니다. 거버렸기 때문에 앞다퉈서 지금 또 원래 써낸 거를 확정하는 단계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는 2,000명 확정을 선을 딱 지키기 위해서 유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총장들은 또 여기에 끌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의대 증원은 2,000명을 확정하는 거에 있어서도 지금 대통령실은 우리 분위기다 이거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국면에서는 안 밀린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신문에 안 나오는 얘기지만 신문 보면은 보건복지부가 광고를 해요. 또 의료개혁은 지금뿐입니다. 신문 광고뿐만이 아니고 제가 집에 가면서 아파트 같은 데 지나가면은 아파트 엘리베이터 뭐 이런 데 가는 광고 이런 데까지도 지금 광고가 다 나옵니다.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 고속버스 터미널 가다 보니까 그래요?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가는데 그거 굉장히 연예인들도 많이 내는 광고거든요. 팬 사생 팬들이 거기 그 광고판에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그 증원은 꼭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딱 나오더라고. 호기를 광고가. 잡았다라고 생각하는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확실히 우리가 밀리지 않는 전선이기 때문에 우리는 밀고 간다. 이게 이번 주는 확실하게 요 국면을 잡고 간다라는 게 분명해진 거고 그걸 반영하는 일면이다. 방금 본 게.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환자들은 어떡하냐. 우리 최경영 기자의 이 지병은 어떡하냐. 이 걱정인 거죠. 지금. 3월 15일이니까 계속 다가오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리고 이제 제 그 SNS 친구들 중에 또 의사 변호사들 많이 있는데 지금 저 전임의 교수들 있지 않습니까? 네. 교수들이 이제 직접 라면 드시면서 이제 직접 하더라고요. 전공의들이 없으니까 네네. 당직도 이제 같이 써야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뭐 모든 거를 같이 해야 되는 거죠. 수업도 해야 되고 환자도 봐야 그쵸. 되고 당직도 서야 되고 그러니까 뭐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라면 먹는 수밖에 없는 건데 진짜 그렇게 하고 예. 뭐 실제로 교수들도 그렇게 그런 예, 말을 하는데 지금 기사에도 오늘도 지금 나오지만 교수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고 1, 2주 예. 정도면은 더 못 버틸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예. 정부가 근데 물러설 태세가 전혀 없다. 물러설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거잖아요. 그걸 보여준 게 조선일보 6면 기사예요. 한번 조선일보 6면 보시면은 예. 전공의 복귀는 미미한 수준인데 정부는 장기전에 대비해서 예산 1,200억 원을 이미 마련해 뒀다는 거예요. 예비비로. 그러니까 예산 1,200억 원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1,200억 원을 지금 편성을 해서 장기전 대비에 나섰다 이런 건데요. 공중보건이나 군 인력 투입도 그리고 예비비 군의관도 그러니까 전공의 대신 당직 등을 서는 의료진 보상 그리고 병원별 대체 인력 채용 공공병원 운영 연장 비용 등에 2,200억 원을 쓸 예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대형병원 관계자 말을 인용해놨는데 전공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의원급 등에서 의사들을 뽑으려고 한다. 지금 병원이 대형병원에서 저 동네 병원에 있는 의사를 뽑는 거예요. 전공이 없어도 되니까. 그리고 또 이달 중에 공중보건의 150명과 군의관 20명을 일선병원에 투입해서 전공의 공백을 최대한 메울 계획이다. 근데 그거는 이제 정부의 계획이고 실제로 시장의 그 단가라고 해야 될까요? 그 노동에 주는 월급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아까 밖에 민간 의원들 의사들 같은 경우는 인턴 레지던트 다 끝나고 그다음에 뭐 일반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전문의가 아니고 일반이라고 하더라도 대학병원에서 고용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닌데 이거를 예비비 1,200억으로 뭐 그걸 다 한다기보다는 지금 이제 응급실이라든가 이런 최소한의 지금 유지돼야 될 것들이 유지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공병원이라든지 이런 곳에
그런 것을 최소한의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지금 고생하고 있는 지금 때우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의료진 중에 남아갖고 때우고 있다든지 그냥 간호사들이 초과 노동을 하면서 때우고 있다든지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을 일부 정부가 보조해 준다든지 이런 정도지 지금 이걸로 완전히 지금 의료 공백을 메꾼다든지 이런 계획은 아닌 거죠. 이것도 그러니까 그렇죠. 버티는 데 필요한 거를 버티는 데 필요한 거를 일부 이제 해놨다 이 정도인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상 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그 이상 그렇죠. 할 수조차도 없는 거거든요. 네. 사실 민간 병원을 뭐 살 수도 없는 거잖아요. 병원이 지금 그러니까 정부가 그런 차원에서 사실 할 수 있는 거는 제한된 상황에서 결국은 총선 겨냥한 여론전 차원에서 사실은 갖고 가는 이슈지 이걸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부 입장에서. 그러니까 약을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3차 진료기관에서 대형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의사가 없다 그러면은 같은 약으로 처방을 하도록 1차 진료기관으로 우리가 내려보내서 그 의원급에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라고 그 정도 할 수 있는 것밖에 없을 것 같고 아니, 수술 같은 경우는 대형 병원에서 해야 되는 수술은 어쩔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뭔가 답이 있는 게 아니고 예. 그냥 밀어붙여가지고 관찰시키는 거예요. 2,000명을. 그럼 그 사이에 의사들 파업하고 뭐하고 뭐 안 하면 예. 어쨌든 간에 하여튼 환자들의 피해는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러다가 그거를 하여튼 예. 버티면서 하여튼 가겠다는 거야. 저쪽이 기운 빠질 때까지 우리가 이길 때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천 명 정도의 전공의들이 진짜 면허 정지를 당하고 그렇게 되면 그러면 그 공백 기간 동안에 환자들은 누가 보게 되죠? 그 환자들은 어떻게 케어를 합니까? 의사들이 이기 위해서 환자 피해는 불가피하다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15년 후에 의대 중원 늘리는 거는 저도 찬성을 하는데 그걸 꼭 총선 전에 정치적인 그 어떤 쇼처럼 이렇게 안 하고 우리 뭐 단계적으로 충분히 협의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넘겨서 정부가 힘이 있기 때문에 권한이 있고 그렇게 해서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총선 이후라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다시 복귀시킨 다음에 이들이 지금 원하는 거는 최소한 숫자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그러면 복귀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합의를 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됐냐면은 일단 칼을 뽑아놨잖아요. 네. 이거 걷어들이기 어려운 이유가 또 하나가 이제 반대쪽에 어려운 이유는 지금 입시 시장이 다 뒤집어졌어요. 만약에 1,000명으로 줄이겠다 그러면 학부모들이 아마 발칵 뒤집어질 거야. 물론 내 아이가 실제 의대 가는지 안 가는지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겠는데 의대 쪽으로 빠지면 그 밑에 있는 애들이 올라가고 그 밑에 있는 애들이 올라가고 계속 연쇄 반응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규모를 2,000명이라고 지금 잔뜩 바람을 빵빵하게 넣어놨는데 그럼 만약에 500명으로 줄이겠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 학부모도 있지만 지금 의대에 가 있는 그 학생들의 학부모들도 있어요. 근데 그 학부모는 얼마 안 되거든요. 아니 그 학부모들은 여의도 집회에 참석을 했어. 그리고 우리나라에 그렇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상위 제 말은 1%만 생각을 하고 있어. 아니 그러니까 그 뜻이 아니고 상위 1%가 올라가는데 그 밑에 20% 30%가 같이 따라 올라간다니까. 그 바람이 들어가 있는 거를 뭐 그것도 사실은 역으로 감당을 해야 되니까 신경이 많이 쓰이긴 하겠죠. 하여튼 다른 신문을 몇 면 정도 더 보여드릴게요. 네. 한국일보 3면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뭐 그것도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의정 대치 전선이 더 확장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요지는 일부 의대 교수들이 전공의들이 다치면 우리도 좌시하지 않겠다 경고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무래도 제자들이니까요. 네, 후배들이고 그러니까. 29일을 전후로 의대 교수들의 성명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의협 등 전 세계 114개 의사단체가 회원인 세계의사회도 지금 이 싸움에 가세를 했다. 그러니까 의사 편을 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한겨레 신문 3면 좀 보여주세요. 전공의 복귀의 대화를. 이게 예전식 그렇죠. 보도, 언론이 보도할 때 이게 아주 전형적인 모델이 되는 보도인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전공의들이 복귀에 대화를 할 수 있는 명분을 줘라. 그렇죠. 그 명분은 예를 들면 뭐 처우 개선이나 이런 것들 체감할 만한 뭔가들을 내놔라. 저 전공의들은 인턴 레지던트들은 보통 뭐 한 80시간 일하는 사람들. 80시간 법적으로 해도 되는 사람들이고 한겨레 저 보도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 의사들 중에도 사실 의대 증원에 원칙적으로 원론적으로는 찬성하는 의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다 반대만 하겠습니까? 있긴 있어요. 의사들 중에도. 없습니까?
아니 말씀하세요. 네, 있긴 있어요. 네. 왜 있긴 있어서 그런 이제 전공의들에 대해서 그리고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또 전문가들도 있는 거잖아요. 의료 전문가들 중에. 많아요. 그렇죠. 네. 그런 전문가들의 주장 또는 뭐 이런 뭐 조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 이게 의대 증원에 그걸 세 부류로 나눠야 돼요. 의대 증원에 지금 숫자 2,000명에 찬성하는 교수들이 있고, 그 다음에 조금 그거는 무리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그것보다 훨씬 더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가지고 이제 기사를 쓴 겁니다. 그래서 한겨레 기자의 생각이라기보다는 그런 전문가들의 이제 주장인 것인데, 그래서 결국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파업에 나서는 건 전공의들이니까 전공의 처우 개선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얘기해야 된다는 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증원 규모에 대해서 의사단체, 정부, 환자단체가 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증원 규모를 논의할 필요도 있다. 그래서 각각 지금 사실 2,000명을 이 계산한 이제 기준이 뭐냐에 대해서 의협이 주장하는 그런 얘기 말고, 의협이 주장하는 건 아예 지금 기준 자체를 원천 부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예를 들면 1만 명이 모자라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되, 요걸 어떻게 늘려갈 거냐에 대해서는 그거에 맞는 어떤 나름대로의 추계를 위한 모델이나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정부는 뭐 5년 동안 10,000명을 늘리려면은 5년 동안 2,000명 늘리면 된다 뭐 이렇게 접근하는 건데, 그렇게가 아니라 좀 더 면밀한 모델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거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델을 만든다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또 다른 보도를 보면은 아예 그 전공이라든지 지금 파업을 하고 있는 요 내부에서도 찬성하는 부류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만든 모임이 또 따로 있다는 거예요. 다른 보도를 보면은.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왕따를 당하고 있는데, 왕따를 당하고 있지만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소개하는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일부. 그래서 근데 그런 그 사람들이 얘기들도 왕따가 아니고 사실은 병원이 지금 논의에서 빠져 있는 게 대형 병원들은 빠져 있거든요. 대형 병원의 병원장들이랄지 그 뒤에 있는 뭐 재벌이든 대기업이든 아니면 대학이든 간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공의들. 네. 그러니까 근데 그 빠져 있는 이 지금 이해 관계자들 중에서 빠져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그리고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이 누군지는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 대형 병원 이 병원장들은 빨리 전공의들이 복귀하길 바라겠죠. 빨리 이직해야 되는데. 싼 그렇죠. 임금 주고 그 굉장히 중노동을 시킬 수 있는 그렇죠. 대상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까 정부에서 그 대안으로 뭐 일반 의원에서 데리고 와서 쓰겠다라고 하면 얼마를 줘야 될지,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정부에서 보조금 형태로 1,200억 원을 뭐 책정해 놨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게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학병원 시스템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네, 그 정도 맞아요. 임금을 주고 적정하게 사람을 쓴다는 게 불가능한 거니까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죠. 네, 이번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사설에서는 다루고 있을까? 조선일보 사설 보면요, 딱 아까 우리가 예상한 그대로예요. 예. 그러니까 의사 거리 집회 최소한 의무 다하고서 할 주장해야. 이 사설 제목이 모든 거 말해주는데요. 그렇죠. 예. 근데 쭉 그렇게 해가지고 복귀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해놨어요. 계속 그렇게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어떤 형태로든 파국은 막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전공의부터 복귀해야 한다. 최소한의 의무를 다하면서 정부에 요구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그러면 국민들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정부도 엄정하게 대응하되 대화 창구는 열어둬야 한다. 그렇죠. 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렇죠. 예. 동아일보는 톤이 약간 좀 달라요. 예. 동아일보는 사설 제목이 의사 총궐기 대회 의대 증원 신청 압박 더 꼬이는 의정 갈등. 이게 상황이 더 심각한 양상으로 간다고 하는 걸 우려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학의 대규모 증원 요청만을 근거로 2,000명을 증원을 밀어붙여도 되는지 의문이다. 대학병원에서 필수 의료를 담당하는 전공의들은 정부의 면허 정지와 사법 처리 방침에도 약 8,000명이 복귀하지 않았다. 오늘 신규 임용 예정인 전공의와 전임이 마저 임용을 포기하면 의료 공백은 더욱 커지게 된다. 의사들의 진료 거부에 대해서는 비판 여론이 높지만 왜 정부 안에 반대하는지 대안은 무엇인지는 들여다봐야 하지 않나. 의대 재학생의 73%가 휴학기를 낸 상태다. 이들이 집단 유급되면 큰 폭으로 늘어날 신규 정원까지 더해져 의대 수업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좀 더 합리적인 주장을 그렇죠. 하고 있는지는 우리 구독자께서 판단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게 가령 그 지금 당장 환자가 병세가 위독해지거나 악화돼 가지고 또는 뭐 최후의
굉장히 좀 잘못돼가지고 수술을 못 받거나 뭐 이래서 그러면은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게 되네요. 법원에서 소송을 하는 거죠. 나중에 미국 같으면 충분히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정부의 책임이 큰지 그 다음에 전공의들 파업이 책임이 큰지 그 법원에서 나중에 판단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까? 이 시점에서 왜 합의를 못한 것인지 그게 어떤 게 합리적인지에 관해서 이게 분명히 미국 같으면 소송 갈 일입니다. 그리고 그러네요. 예, 의사 단체들한테도 소송을 할 것이고 당연히 정부한테도 소송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책임 소재 어느 정도 책임의 비중 가지고 따지게 될 것이고 그게 이제 민사든 뭐 형사로까지는 미국은 잘 안 가니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시점에서 지금의 환자를 구하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 각자가 너무 한쪽에서는 너무 정치적인 이익만 생각하는 것 같고 한쪽에서는 너무 개인적인 이익, 의사들의 집단 이기주의 이것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죠. 네. 하여튼 너무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끌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예. 그렇게 바라실 것 같습니다. 예. 예. 여야 공천 소식도 예, 공천 얘기도 좀 해봐야 되는데요. 예. 뭐 공천 얘기를 우리가 그동안 너무 많이 너무 해가지고 많이 했죠. 예. 오늘 이렇게 지면을 쓱 하면서 보여드리면서 가도 그렇죠. 충분히 아마 쭉쭉쭉 이해하실 그냥 것 넘어가죠. 같아요. 넘어가죠. 근데 예. 오늘 뭐 대체적으로 언론들이 다 오보를 하나 냈어요. 뭐 무슨 어떤 오보를 냈죠? 임종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그러니까 청와대 그 대통령실 대통령 비서실장, 예. 이 정확하게 명칭은 그렇죠. 예. 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했잖아요. 그래서 나 지역구에서 선거운동 계속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게 이른바 친문계 인사들하고 같이 막 퇴근 인사도 하고 그랬잖아요. 탈당할 것처럼 그랬죠. 이낙연 대표하고 만났다 그래요. 그걸 가지고 이제 신문들이 예. 아 이제 탈당할 거야. 탈당하면 그렇지. 민주당은 어떻게 되지? 어젯밤까지 이렇게. 다 그런 보도였는데. 근데 예. 오늘 아침에 임종석 전 실장이 SNS에 공천 배제 결정에 대해서 당의 결정을 수용하겠습니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신문들이 빵빵하게 바람 넣어놓고 막 예. 해석을 무지하게 했는데 졸지에 다 오보를 내는 상황이 됐는데요. 너무 일단 앞서갔네. 예, 조선일보부터 보여드릴게요. 아까 일면에서 기사 발견하신 게 예,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민주당 떠나는 민주당 사람 그래가지고 김영주 나와 있고요. 오늘 탈당. 그리고 임종석 전 실장, 임종석 임종석도 있네. 네, 홍영표 네. 탈당 초읽기 이렇게 네. 돼 있는데요. 여기 일면에 이렇게 보도했는데요. 이 조선일보가 신났잖아요. 네, 신났네. 신난 게 보이는 거예요. 예. 3면으로 가서 딱 보면은 YS 때 좌우파 모은 것처럼 국민의힘의 이념 스펙트럼이 넓어졌다. 예. 와. 그 동안에 들어온 인사들을 쫙 다 모아가지고 네. 한꺼번에 쫙 이렇게 펼쳐놨잖아요. 네. 근데 그걸 얘기를 하면서 YS 때 얘기까지 끌고 들어온 거예요. 저때 저 이념 스펙트럼이 넓어졌을 때 과거에 그 운동권 경력 하문경 씨랄지 김경률 씨랄지 이런 사람들은 위험한 사람들이 아닌가 보죠. 이미 이제 그 과거에 이제 운동하고 그랬던 사람들을 항상 위험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원래 전향하면 하나도 안 위험해요. 전향이라는 거 꼭 국민의힘이 입당해야지 전향. 원래 전향을 이게-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저기서 YS 공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네. 보수 정당에서 공천 얘기하면은 네. 모범 사례로 꼽는 게 저 하나예요. 사실 저 얘기를 항상 합니다. 공천 시즌 때마다. 네. 그때 YS가 총재하고 뭐 이럴 때 공천을 제야에 있던 운동권들까지 다 모아가지고 이 다 전문가들에게 공천을 해가지고 그때 잘 됐다. 왜냐하면 그 전에 선거가 위기였는데 그 이후에 이제 지방선거 때 이렇게 공천을 해가지고 잘 됐다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 제목을 저렇게 달아갖고 썼는데 근데 그때랑 지금 공천이랑 비교했을 때 사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말이 안 됩니다. 그때는 뭐 운동권 출신인데 운동권들이 그렇게 맨날 얘기하는 김문수, 이재호 얘기 있잖아요. 운동권 출신이에요? 그때 그렇죠. 28년 전 그때 영입한 사람들이 좀 이렇게 멀어져야 되겠다. 네, 뭐 그러려고 되고. 네. 근데 김문수, 이재호 얘기할 때 그 공천 잘했다는 공천인데 네. 그 당시에 김문수, 이재호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무슨 뭐 김경률 비대위원, 뭐 한문경 씨 이런 사람들 지금 정도의 무게감이 아니에요. 그때는. 그때 당시에 바로 90년대 초반만 해도 당시에 민중당의 핵심들이라고 했던 제야 핵심들이라고 했던 맞아요. 그 정도의 무게감이 있던 사람들을 그렇게 영입을 했기 때문에 바로 90년대 중후반 넘어가면서 영입을 했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파격이다라고 얘기했던 거지. 그리고 또 그 모래시계 검사 뭐 이런 얘기도 있는 뭐 그런 분도 뭐 나타나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그리고 주체가 다르잖아.
YS는 박정희에게 의원직 제명까지 당한 사람이에요. 그렇기도 하고요. 그런 본인 것이지. 스스로가 민주화 운동 것이지. 투사였어. 그런 것이지. 예. 그래서 저걸 가지고 제목을 저렇게 다른 건 창피한 일인데 예. 근데 자기들도 기사 쓰면서 좀 창피했는지 기사를 보다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재밌는 대목이 아, 자기들이 기사 제목을 이렇게 달았잖아요. 예. 기사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당시 인재 영입과 비교해 보면 이번 국민의힘 영입은 임팩트가 과거 같지 않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그럼 제목을 왜 그렇게 달았어요, 그러면? 바람은 자기네가 다 잡아놓고 그러니까 민주당 놀려주려고 그러는 거지. 그 넘기면 민주당 약오르지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요 네. 기사를 요렇게 저렇게 써놓고 예. 자기들도 사실은 우리는 좀 오바했어라고 인정할 만한 대목을 기사에 넣어놓은 기사 제목을 이렇게 달아놓고 그러니까 정치부 기사들이 진짜 소설들이 많으니까. 조선일보를 예. 요거를 바로 넘기면 바로 옆에 뭐가 있냐 토요일 밤을 틈타서 예. 김영계를 학살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 화면도 토요일 밤은- 요거 아 이게 조선일보군요. 예, 토요일 인사작전 하듯이 토요일 새벽 틈타 야 비명계 날리고 지도부 단수 공천을 했다. 근데 예. 뭘 토요일 새벽을 틈탑니까? 맨날 했는데 저거는 이 신문 기조대로 하면 맨날 했던 일을 토요일까지 했는데 뭘 예. 토요일 새벽을 틈탑니까? 근데 아니 그 국민의힘은 지도부 다 그냥 공천 받지 않았어요? 아니, 그리고- 정부 공천 받았던데? 아니 임종석이 꼭 토요일 새벽에 날아간 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리고 표정들도 예. 다 단수공천 받은 사람들은 웃고 있고 못 받은 사람들은 시점도 그렇고 그냥 뭐 네. 기획 기사 쓰려고 월요일 날에 뭐 토요일 일요일 날에 할 일이 없으니까 뭐 소설 써야죠. 뭐. 예. 어쨌든 남의 갈등, 남의 집에 싸움 난 건 아주 재밌잖아요. 싸움 그렇지. 구경이. 예. 그래가지고 그걸 열심히 조선일보 싸움 구경하면서 조선일보는 또 일종의 이제 포장도 플레이어라고 봐야죠. 예. 포장도 하고 뭐 막 다 여러 가지 면에서 했는데 동아일보를 한번 보시면 확 비교가 될 거예요. 예. 동아일보 사면 한번 보시면 국민의힘 기관지 조선일보에서 그리고 동아일보를 보겠습니다. 동아일보는 김영주 오늘 여 입당, 예. 중도 외연 확장, 야는 부의장 출신의 도리가 아니다. 여기는 이제 굉장히 드라이하게 여야 양- 입장이 이렇게 여야 입장이 나온 것 같잖아요. 나오죠. 예, 나왔네. 예. 동아일보 사설을 보면은 좀 예. 달라질 거예요. 사설은 저희가 뭐 스크랩을 하지 않았는데 예. 좀 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동아일보 사설 제목이 야 사선 국회 부의장 여 입당 요청한 쪽이나 수락한 쪽이나 이렇게 그러네.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민심이 동아일보가 잘 읽네 생각보다. 그러니까 예. 지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한동훈 위원장이 진영 논리에 매몰돼 있는 여의도 정치를 바꾸기 위해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 이러면서 입당 제안을 했고 응하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그렇죠. 근데 그 자신이 법무부 장관일 때 국회에서 총선 출마 여부를 묻는 안민석 민주당 의원의 질문을 김영주 의원이 부적절하다며 제지한 일을 좋게 본 모양이다. 김영주를 영입했을 때 호감을 가진 이유가 그거 아니냐. 그것 때문이다. 예.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금융노조 출신인 김영주 부의장이 문재인 정부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재임할 때 최저임금 등에 관해 노동계 입장만 내세우며 청와대가 당황할 정도로 강경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예. 그러면 중도 확장이라는 게 이게 되는 거냐? 그러면 예. 영입을 시키고 난 다음에 중도는 아무 때나 이제 끼워 맞추면 돼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반대했던 사람이 국민의힘을 들어가면 중도 확장이 되는 것이고 민주당에 미온적이거나 반대했던 사람이 들어가면은 불온 세력이 들어간 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걸 우려하고 있는 거예요. 동아일보도 사실은 그걸 우려해. 왜냐하면 김영주 부의장이 여당에 들어가 어떤 정치를 펼칠지 예상하기 어렵다. 예. 민주당이 잘못 가고 있다고 판단한다면 탈당한 다른 의원들처럼 민주당 밖에서 세력을 모아 민주당의 변화를 견인하는 것이 순서다. 그렇지. 그것이 어렵다면 막연히 중도층으로의 외연 확장에 동조한다고 할 게 아니라 노동 개혁에 대한 자신의 정치적 소신부터 분명히 밝히고 강령과 정책을 달리해온 정당의 입당에도 입당하는 게 맞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칙과 맞아요. 기준이죠. 정치라는 게 원칙과 기준인데 그렇죠. 뭐 이익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근데 것은 이걸- 당연히 비판해야죠. 그렇죠. 그런 예. 지점들을 사실 네. 동아일보뿐만이 아니고 뭐 한겨레, 경향 이런 데서 기사를 잘 보면은 코멘트나 이런 것들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대목들을 지적을 하고 있고 중앙일보도 사실 사설 제목이 국민의힘 와이프 아이만 빼고 다 바꾸자 하더니입니다. 사설 제목이. 예. 왜냐하면 국민의힘 공천이 지금 뭐 오늘 왜냐하면 소개는 안 드렸지만 공천 중간 점검 같은 기사를 많이 썼어요. 이 맞아요. 신문들이 어느 정도 됐잖아요 공천이. 그래갖고 각 지역구마다 대진표들을 쭉 썼는데
둘 다 보니까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보니까 지금 뭐 주류들이 다 공천이 됐다. 뭐 이런 주류들 잔치다. 그렇죠. 그런 그게 기사들 큰 많이 기조고. 썼는데 그 비판하는 사설을 중앙일보가 쓰면서 이걸 뭘로 시작했냐면 김영주 국회부의장 국민의힘 입당선언 얘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민주당 공천이 불투명하고 문제가 많다는 거 인정한다. 하지만 불과 2주 전까지 민주당 다선 중진 의원 몫으로 국회 부의장석에 앉아있던 인물이 하루아침에 무소속도 아닌 여당으로 바꿔 같은 선거구에 출마하려는 건 누가 봐도 기이하다. 정치 금도를 벗어난 김 의원도 문제지만 그를 파란색에서 빨간색 점퍼로 갈아입혀 출마시키려는 국민의힘 지도부 또한 명분도 설득력도 없다. 정치를 희화화할 뿐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이상민 의원도 뭐냐,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이상민 의원도 국회의장 맞아요. 되고 싶어서 그렇게 한다고 계속 지금 그거 말고는 달리 해석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걸 조선일보는 YS 공천에 빗대고 있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 임종석 전 비서실장 문제는 아까 이제 뭐 오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물론 이제 그거 이제 이 비유적으로 보면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는 뭐 오보라기보다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사실 애초에 그 공천을 못 받는 그 못 결과가 받아도 나왔을 때 사실은 통합이나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수용을 했어야죠. 오늘 아침에 수용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때가 늦었다. 어제까지 이낙연 대표 만나고 이렇게 나오면 그것 때문에 지금 다 이렇게 보도를 그렇죠. 한 이렇게 거거든요. 나오면 지금. 신문들이 다 이낙연 대표를 만났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기사를 쓰죠. 다만 신문들에서 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탈당한다고는 안 썼습니다. 제가 볼 때 오보는 JTBC가 오보를 냈어요. JTBC는 어제 뭐라고 기사를 냈냐면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불출마를 선언하고 탈당한다라고 기사를 냈습니다. JTBC가. 요거는 단독 이렇게 해서 냈는데 요거는 오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신문에 난 것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는 내용들이에요. 대부분은. 그리고 이 내용들을 보면 제가 재밌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탈당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도 동시에 그런데 탈당을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다. 그래서 그리고 한 친문계 인사는 한국일보 보도의 경우에는 세입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주인이 집을 떠나는 경우가 있느냐면 왜냐하면 친문계 인사 얘기니까 자기들이 이제 이 집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탈당 가능성을 낮게 봤다. 이렇게 하는 얘기도 있고 이렇게들 보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행보 때문에 이렇게 혼란스럽게 된 원인이 여기에 있는 거다. 그러니까 전 늦었다. 이거는 사실 행보가. 더 먼저 이런 것들을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정리를 해줬어야 된다. 전 다소 좀 아쉬운 결과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인 평가하고 달리 신문에서는 어떻게 봤느냐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오늘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거지. 탈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이거 안 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기사를 썼지. 이거 보통은 탈당해. 근데 네. 그 보면은 근데 중앙일보 익명 요거 하나만 네. 지적을 할게요. 그 친문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친문이라고 하면은 문재인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문재인을 가리키는데 이낙연도 친문이고 누구죠? 뭐 홍영표도 친문이고 설원도 친문이고 임종석도 친문이고 다 친문입니까? 그러면 이재명은 친문입니까? 뭡니까? 저는 이거를 언론이 스스로 규정을 할 때 이런 거를 규정을 할 때는 문재인한테 물어보고 규정을 해야 된다고 봐요. 문재인이 지금 이낙연이나 이재명 편 딱 이렇게 언론이 그 가르마를 타는 것처럼 이낙연과 이재명 편 딱 한 편만 드세요라고 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누구 편도 지금 못 드는 상황에서 만난 사람은 이재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전국에서는 그런 용어보다 주류 비주류라는 용어를 더 좋아하는데 그게 맞습니다. 사실 그게 맞아요. 똑같은 네. 잣대로 우리가 네. 친윤 뭐 비윤 할 때 윤석열 대통령한테 물어볼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도. 그래서 네. 사실은 공평하게 네. 양쪽 모두 주류 비주류 써주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런 그래서 생각이에요. 주류 잔치가 됐다. 뭐 한쪽은 당내 권력 투쟁에서 굉장히 좀 갈등이 심화되는 측면으로 양상이 나타난 것. 민주당은 분명히 그런 게 맞고 한쪽은 권력 아부형 공천이 되면서 그 이른바 주류 위주로 그리고 김건희 일가지키기 그 특검 위주로 이렇게 쭉 가버린 게 맞고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 공정한 것이지 한쪽은 아무 일도 없었고 그냥 국민의힘은 아무 일도 없었고 아주 조용하게 잘 진행이 됐고 민주당은 싸움만 하다 끝났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이 자리에서도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신문들이 뭐 국민의힘에 아무 일도 없었다고까지는 쓰지는 않았고 그렇진 않아요. 네. 네. 다만 좀 무게를 좀 둘 때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에서 일어난 일을 또 다각적으로
여러모로 잘 해석해 줄 필요는 있다. 예를 들면은 누가 뭐 분신하고 이러잖아요. 그걸 오늘 제가 신문 이 지면에 이제 얼마나 실렸는지 쭉 보는데 네. 사실 그건 그런 안 얘기는 다뤘지. 잘 다뤄주지 않았거든요. 어제 MBC에서는 다뤘던데. 노원갑의 당협위원장. 그렇죠. 네. 사실 인터넷판에서는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제가 보니까 장일인가? 그렇죠. 인터넷판에서는 기사들이 네. 나왔는데 오늘 이런 기사의 신문에 뭐 이렇게 지면으로 중요하게 비중 있게 뭐 중요하진 않더라도 이렇게 나오지는 않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는 사람들이 국민의힘 공천에 대해서는 좀 덜 자세하게 다루는 것 같다 이런 감각을 좀 가지는 것 같아요. 그 가령 한국일보 사설의 경우에 좀 이렇게 살짝 다룬 건데 한국일보 사설의 경우에 예를 들면은 양당 공천을 비판을 하면서 국민의힘 공천 자금도 50보 100보다 민주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용할 뿐이다. 장일 전 서울 노원을 당협위원장은 어제 공천 심사 결과에 반발해 당사 앞에서 이틀째 분신을 시도했다. 경기 고양정에 단수 추천됐다가 취소된 김연아 전 의원도 반발하고 있다. 등등 이런 얘기를 이렇게 썼거든요. 사실 소위 말하는 친윤이 공천이 됐다. 김기현 지도부 때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 공천됐다. 이 정도는 쓰지만 또 이런 것들도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등등도 한번 잘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거를 지면에서 어떻게 소화했는지를 그냥 지면을 쓱쓱 지나가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 동아일보 5면 한번, 동아일보 6면을 한번 보시면요. 여야 공천 주류 불패, 친윤 현역 컷오프 0, 친명 40명 단수 공천 이렇게 했잖아요. 예. 양쪽 다 주류가 살아남는 공천을 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아일보가 참 중도적으로 잘 쓰네. 예. 요즘 이낙연 주말 임종석 만나서 네. 홍영표 서른도 연쇄 접촉하고 있다. 뭐 이렇게 했는데 이낙연 대표 어떡하지? 걱정이 갑자기 좀 되네. 왜요? 만났는데 임종석을 놓쳤으니까. 그러니까 맥이 확 한번 빠졌을 거예요. 그 아니 다음에 근데 이낙연 대표는 이미 맥이 빠져 있는 상태예요. 경향신문, 정치적 힘은 없어요 지금. 경향신문 예. 오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저렇게 경향신문 더 크게 보도했었어요. 김영주 국회 부의장 국민의힘 오늘 입당한다 이런 얘기까지 쓰고 있고요. 한겨레신문 오면 보여드릴게요. 국힘 중진 요게 컷오프 이제- 한 명뿐 네. 쇄신 없이 조용한 공천 자화자찬을 했다. 근데 이 관점을 저는 그 조용한 공천이라기보다는 이거는 명백하게 김건희 일가 지키기 공천이 맞습니다. 예. 자화자찬을 예. 하고 있잖아요. 국민의힘이. 근데 자기들이. 그 우린 조용하게 공천했으니까 관점 무공 공천 잘했다고 그러잖아요. 자체를 왜 진보 언론들도 민주당의 그 당내 갈등에 이렇게 엄정하게 잣대를 댄 것처럼 야 이거는 권력 투쟁형 공천이다라고 엄정하게 잣대를 댔던 것처럼 국민의힘 공천도 왜 그렇게 엄정하게 잣대를 대지 못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무슨 그 장일 전 당협위원장이 뭐 이렇게 분신 시도하고 그런 일탈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전부 그 김건희 특검 지켜줬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뭐였죠? 시민당이었던가 무슨 뭐 제3지대 비슷한 민주당 그 조정훈 의원. 예. 국민의힘으로 입당한 시대전환. 예, 시대전환. 시대전환에서 국민의힘으로 공천도 받았더라고요. 공천 받았잖아요. 경쟁에서 이겨가지고. 조정훈 같은 경우도 김건희 특검을 지키기 위해서 법사위에서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맞아요. 예. 그리고 방송에 나와서 제 방송에 나와서도 뭐 KBS에 나와서도 그때 2021년인가 22년 추석 때인가 그럴 거예요. 추석 밥상에 특검 같은 거 올려놓는 거는 국민들에 대한 A가 아니다 그랬어요. 맞아요. 밑도 끝도 없이. 그리고 뉴스타파의 보도가 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미 국민들이 다 판단한 거 아니야. 지난 대선 때 다 판단한 걸 가지고 왜 다시 하냐. 그런 식의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사실은 김건희를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국민의힘 공천을 받았기 때문에 전형적으로 권력 아부를 한 거 아닙니까? 근데 권력 아부에서 공천 받았잖아요. 그런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지금? 조정훈도 그렇지. 그때부터 입당설이 나왔어요. 그렇지. 조정훈도 나 그렇지. 얘기를 들었었어. 그때부터. 아, 그랬어? 네, 좀 그때부터 국민의힘으로 간다고 알려주지 그랬어요. 다 돌았어요. 조정훈도 정치권에. 그렇지, 장해찬도 그렇지. 지금 저 김건희 일가에 관해서 아부하다가 공천 거의 다 성공했잖아요. 하태경처럼 그 이른바 진짜 비주류. 뭐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하다가 약간 좀 정권 초기 때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던 사람들 낙동강 오리알 됐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그 연판장 놀리고 초선들 중에서 김건희 지키기 다 살아남았죠. 앞장섰던 사람들, 윤석열 지키기 앞장섰던 사람들 다 살아남았잖아요. 먼저 윤핵관이라고 불렸던 사람들 지금 저 장제원 빼놓고는 장제원은 또 김대식을 투입을 한 것 같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일종의 대통령과 가까운 핵심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들, 그 정도 급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철규 뭐 아닌 사람들이 어디 있어? 아니, 예. 현역 의원이 아니더라도 이번에 현역을 꺾거나 이랬던 사람들도 그 당원 50% 비율이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당원하고 그 국민 여론조사 비율이 수도권은 당원 2, 국민 여론이 8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영남권 같은 경우는 5대 5로 됐단 말이에요. 예. 일부러 기준을 달리했어요. 그 달리한 룰을 만들었을 때부터 당원들은 어느 한쪽인지 권력이 어느 쪽으로 가 있는지 아주 정확하게 판단할 거기 때문에 같이 경쟁을 붙어가지고 이 정도 사람이면은 대통령하고 가까우니까 힘을 실어도 될 거야라고 판단하면은 그쪽으로 확 쏠릴 거다. 그렇죠.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실제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그 똑같은 중량감이 있는 인사들을 비교를 해봤을 때도 자 이른바 언론, 한국 보수나 진보 언론 다 똑같이 뭐 비명이다, 친명이다 그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친명 쪽에서도 뭐 뭔가 희생을 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뭐 조정식 뭐 이런 사람들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희생과 뭐 헌신, 당을 위한 희생과 헌신이 왜 이철규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안 나와? 똑같은 그러니까 그 사무총장인데. 부분을 예. 이 자리에서도 이제 많이 소개를 해드린 부분도 있어요. 근데 다만 이제 사실은 이 자리 정도에서만 됐어요. 그렇게 근데 많이 소개를 했고 소개를 할 때 네. 신문을 인용해서 소개를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신문에 나긴 났다는 얘기거든. 그거는 나긴 났는데 헤드라인으로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릴게요. 일면에 이제 대문짝만하게 났느냐 이제 요 문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면에 대문짝만하게 아닌 3면에라도 되면 글쎄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의 어떤 재의결 국면을 의식해가지고 지금 계속 공천을 미루고 있다. 요 말씀도 여기서 많이 드렸는데 그것도 사실 기사에 다 쓰긴 썼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포인트를 그렇게 잡았느냐의 문제,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친윤계가 살아남느냐의 문제, 요걸 가지고 좀 더 이제 분명하게 썼느냐, 요거에 더해서 저는 이제 여당 공천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게 끝이냐는 의문도 있는 거예요, 사실. 그게 끝인 거냐. 왜냐하면은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라는 게 여러 이해관계에 부딪히는 국면인 거고 그 이해관계를 얼마나 제대로 조율하고 있느냐의 문제라는 게 사실 그 조용한 공천이라고 하는 그 핵심이 뭐냐는 거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로 이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그 배려라는 게 김건희 여사도 될 수 있고 윤석열 대통령 권력일 수도 있고 소위 말하는 검사 공천일 수도 있고 여러 카테고리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이해관계를 이 여당 주례가 어떻게 조율하고 있냐 이걸 제가 볼 때는 총체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지금. 근데 그거에 대한 접근을 제가 볼 때는 좀 게을리하고 있는 거 아니냐. 사실은 그래서 김건희 여사 특검 김건희 특검에 대한 접근 그거 하나만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저는 불만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좀 더 입체적이어야 된다. 이거는 여당이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게 굉장히 넓은데 그래서 지난번에도 사실 공기업 빈자리 활용하는 거 그런 얘기를 그래서 그렇죠. 주목한 거잖아요. 이 다각적으로 봐야 된다. 이거는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좀 그 약하다. 여당발 기사들이 정치부 기자들이 기왕 소설을 쓰고 추정과 전제를 많이 할 것이라면 민주당의 했던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여당에도 그 기준과 원칙을 그대로 한번 다각적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기사는 훨씬 더 많은 기사가 나올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게 굉장히 좀 아쉽다는 거죠. 똑같이 잘못해도 민주당은 훨씬 더 세게 맞는 게 현실이기도 하니까 왜 그럴까요? 더 잘해야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여당도 할 말이 아닌데? 없기도 한데요. 여당도 아닌데? 그래도 더 잘해야지. 여당일 때는 잘해야 되는 게 맞아. 여당일 때는 잘해야 되는 게 맞고 여당일 때는 더 때려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맞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니까. 마지막으로 칼럼 하나 저희가 소개해드리고요. 마쳤으면 좋겠어요. 그 이진순 칼럼이라고 한겨레신문에서 실었는데요. 이진순 이사장이죠. 재단법인 와글 이사장이 칼럼을 썼어요. 근데 칼럼 내용이 사실 우리가 다루지 않았던 부분이기도 하고 뭐 주말 사이에 쭉 벌어졌던 일이기도 해서 좀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MBC가 그 기상캐스터가 미세먼지 얘기하면서 1이라는 숫자 이렇게 세워놓고 파란색으로? 네, 파란색으로 세우는 거 가지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거 민주당 지지 선언하는 거나 지지를 유도하는 홍보 아니냐 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모르네는 그것과 뭐만 관련해서 보인다고? 이진순 이사장이 칼럼을 쓴 거예요. 어떻게 썼는지 김민환 평론가 이거 김민환 평론가만큼 재밌게 제가 소개를 잘 못해가지고 제목이 아이고 이게 대체 무슨 일이고인데 다 이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대체 무슨 일 이고에 다 이가 이자입니다. 숫자 이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패러디인 거죠. 1만 네. 보면 예. 예, 난리가 나는 거에 대한 패러디인 건데 예. 그 얘기를 쓰는 거예요. MBC에서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가 1까지 떨어졌다에 대해서 일자를 크게 이제 보여줬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것도 파란색으로 보여줬다. 그렇죠. 이걸 네. 가지고 선거방송 심의 이 방심위에다가 제소를 하고 뭐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 뽀빠이가 간첩이라는 소문이 있었다라는 것의 과거의 어떤 그런 황당한 얘기의 인용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이것이 부당하다. 지금 방심위의 운영의 어떤 문제, 소위 말하는 이제 이상한 이제 구성으로 지금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네. 여당 우위의 구성으로 네. 운영을 하면서 아무거나 지금 다 갖다 붙여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 소위 말하는 김건희 특검이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문제라고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모든 방송에서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고 그거를 정정하고 있고 김건희 지키기 방심이에요. 얼마 전에 연합뉴스 속보가 왔는데 네. 김건희 여사 특검 최종 부결 이렇게 왔더라고요 속보가. 진짜로? 네. 아무튼간에 그런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KBS에서는 세월호 다큐가 방영 금지가 되고 네. 이게 뭐냐. 네. 그 마지막에 이렇게 끝납니다. 촛불 앞에 어둠은 아직 아득한 검은색 10년째 그 자리다. 네, 이렇게 끝나는데 이게 뭐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개해 주실라는가 모르겠는데 조선일보도 여기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있어요. 뭐 그 뽀빠이 얘기를 제가 먼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네. 뽀빠이 봉지 그림이 이거 간첩 암호문이라고 하는 옛날에 얘기가 있었어요. 이거는 잘 기억이 안 나실. 오래된 사람이. 근데 요 뒤 얘기를 풀어주면 아마 기억날 수 있어요. 네. 뽀빠이의 빨간 상의는 북한을 상징하고 네. 결국은 파란 상의는 말씀하실 남한을 거면서 왜 상징. 나한테 소개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아니 그 맨날 줄 알았는데. 아니, 맨날 나한테 하라고 그런 다음에 본인이 하셔요. 뽀빠이 왜? 안에 얘기하는 동안. 뽀빠이 안에 별사탕 있었죠. 아니 뽀빠이 넥타이. 뽀빠이 넥타이. 넥타이 방향이 그 네. 파란 남쪽으로 향해 가지고 예. 이거는 남한을 빨갛게 물들인다는 뜻이다. 아유, 참. 그래가지고 그 얘기가 있었던 걸 하여튼 옛날에 하면서 얘기를 시작했네요. 박정희 때 이야기예요? 그게? 전두환 때 이야기예요? 전두환 박정희 때 얘기 아니었을까? 그래요? 네. 아 근데 하여튼 제가 뭐. 저 참고로 말씀드릴 거는 그때 그 일이 그 날씨였죠. MBC가 네. 하늘이 빨간색이에요, 파란색이에요? 하늘은 뭐 물론 네. 파란색인데 그때- 국민의힘은 빨간색이라고 생각하는지 아 모르겠네요. 그래요? 예. 그때 날씨가 내일은 막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을 해놓고 파란색을 한 것 같은데. 아니 조선일보도 미학적으로? 그렇게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조선일보도 사설에서 비슷하게 쓴 것 같은데. KBS 1TV 할 때 있잖아요. 일이 빨간색이겠어요, 파란색이겠어요? 일인데 파란색이야. 어쩌지 KBS? 어떻게? 어떡하지? 근데 MBC가 반박을 뭐라고 했냐면 네. MBC의 뉴스 외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2시에 하거든요. 네. 2가 크게 써 있습니다. 2가. 아 뉴스 외전 네. 2가 크게 써져 있구나. 네. 그러면 2시에 하는 프로그램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걸 다 빨간색으로 뉴스 해. 1번지 숫자 이런 그리고 거는 KBS 1TV 있잖아요. 다 바꿔야 파란색 돼. 말고 빨간색으로 바꿔주세요. 그거 왜 지적을 안 해? 조선일보가 한동훈 씨는 그것 좀 지적을 해주세요. 조선일보가 KBS 1도 파란색으로 일을 쓰고 있어요. 조선일보가 그거 제가 제보드립니다. 조선일보가 예. 조선일보 안 사설 제목이 예. 일자 썼다고 네. 여사 뺐다고 방송 제재 예. 여기까지는 마음에 드는데 예. 그다음에 문정권처럼 할 건가 이게 사설 제목입니다. 문정권 때는 그런 일이 없었어. 네, 근데 조선일보야. 그랬다고 예. 생각하나 봐요. 국민의힘 기관지 조선일보의 이야기는 가급적 뺐으면 좋겠어요. 예. 네, 그런 근데 사설을 오죽하면 조선일보조차도 일자. 창피하니까 쓴 거예요, 그래, 창피하니까. 너무 창피하다는 거야. 이 자기들이 정도까지 하는 건 창피하니까. 너무 심해. 근데 TV조선 그 심의위원이 가가지고 저는 이거 조선일보가 제재했구만. 창피해. 예? 조선일보가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발행 부수를 자랑한다는 게 좀 아니, 창피해. 그런데 예. 그런 조선일보도 창피할 만한 얘기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모두가 자랑스러워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하고 다닌다 이게 근데 문제라는 거예요. 본인은 알아? 그걸 모르니까 저러고 다니겠죠 저거. 어떻게 합니까 저거를? 예. 지금까지 스콕스 김성환 평론가 김민환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2부는 여론조사 바탕으로 민심과 여론 추이를 오랜만에 샅샅이 훑어보겠습니다. 유니용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 분석 센터장 김성환 평론가 계속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니 저 예. 뭔가 좀 바뀐 거라도 예. 티를 내려고 넥타이라도 좀 넥타이라도- 바꿔면 머리 방향이라도 좀 다른 방향으로 할 걸 그랬나요? 머리가 다른 방향으로 하실 수 있는 저 풍성한 머리결 너무나 예.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예. 너무 부러우면 부럽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지금 뭐 이게 지금 저희가 쭉 보고 있는 거 저도 쭉 보고 있었던 거는 한국갤럽이기 때문에
갤럽 상황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11월과 비교했을 때는 오차범위 그러네요. 12월과 비교했을 때는 오차범위 밖으로 지금 39니까 네. 12월 둘째 주에 31, 지금 39니까 이거는 의미가 있는 추세선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예. 상승 흐름에 있는 것은 틀림없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40 어떤 조사들은 이제 40 넘는 조사들도 있고 하니까 사실은 그렇죠. 어떤 분들은 이제 40이 넘냐 안 넘냐 굉장히 의미부여 하시는데 네. 사실 뭐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이제 뭐 39나 41이나 사실은 비슷한 수준이고 이전보다는 좀 상승 흐름에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는 것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제 많이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이제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인 지지가 상당히 이제 개선되고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이제 질문이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렇죠. 이것은 이제 정치적 지지율하고 약간 성격이 다른 측면이 이제 있다고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왜냐하면은 정당 지지율은 이제 어느 정당 지지하냐라고 묻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국민의힘을 지지합니다 또는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합니다라고 하는 지지를 명확히 의사 표출을 하는 것이잖아요. 네. 근데 지지는 마음속 깊은 데서 우러나오는 마음 표현이에요. 예. 예. 그런데 대통령 평가는 대통령을 지지하십니까라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질문하지 않죠. 대통령이 최근에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잘 못하고 있다고 보십니까?라고 질문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직무수행 평가입니다. 예,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내가 지지하지만 잘 못할 때 못한다라고 응답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정치적으로 내가 지지하지 않지만 잘한다고 생각될 때 잘한다라고 긍정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언론에서는 이제 그것을 잘한다, 매우 잘한다, 대체로 잘한다를 묶어서 긍정평가라고 부르는 것도 있지만 대통령 지지율이라고 해서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니까 그렇죠. 사실은 이제 약간 차이는 이제 있는 부분이고 왜냐하면은 어떤 대통령이 이제 임기 초반에요. 70% 80%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지지율이라고 부르잖아요. 예. 지지율이 아니죠. 왜냐하면 불과 두 달 전에 반대편에 있는 후보에게 투표를 한 분들이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인데 왜냐하면 임기 초반에는 잘하는 것을 많이 하는 것이니까 기대감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그것을 이제 언론에서는 대통령 지지율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사실 여기서 미스매치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뭐 관례대로 막 이렇게 온 측면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게 싱크로율이 비슷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사실은 정치적 지지는 낮지만 긍정평가는 높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명박 대통령 때 그때 초반에 촛불시 미국산 쇠고기 문제 촛불시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사실은 상당히 올라갔어요. 40% 내외로 왜냐하면은 최근에 잘하냐 못하냐라고 질문하면은 그러면은 최근에 지난번에는 좀 못했는데 최근에 좀 나아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응답자들이. 그러면 어디에 이제 기준 시점이 있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임기 초반에는 뭐 전임 대통령 비교하기도 하고 하는데 좀 가게 되면 그 앞에 부분 현 대통령의 앞에 부분들 이제 얘기하게 되는 기준점을 삼게 되는 거니까 그걸 이제 흔히 기저 효과라고 많이 부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에 비해 상대적으로 잘한다라고 응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최근에 뭐 이제 많이 말씀하시지만 그 뭐 의대 정원 뭐 확대라든가 이런 부분들 효과가 많이 반영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제 생각에 또 한 가지 정치적인 부분에서 약간 비껴서 있는 거. 또 이제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배경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 논란에 휩싸이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지만 의미 있는 그 국정수행 평가에 대한 긍정 평가율이 의미 있게 움직이고 있는 건 맞아요. 이건 뭐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인 것 같고요. 그게 의대 정원 문제가 제일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숫자로 봐도 2월 첫째 주가 29였거든요. 최저였는데 2월 6일부터 의대 정원 확대한다라는 보도가 확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29에서 39로 간 게 3월 첫째 주니까요. 한 2주, 3주 동안에 이렇게 된 거네요. 그렇죠. 의대 정원이 전부 3주 동안 다 그냥 10% 포인트를 올려버렸네. 그때 조사했을 때 예. 처음으로 의대 정원 확대 문제가 긍정 평가의 항목으로 딱 들어왔어요. 이게 지금 갤럽 조사는 주관식으로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때 예. 들어왔을 때 이거 심상치 않다. 심상치 그러면 않았어. 그때 우리가 이 스콕스 시간에 계속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예상했던 그대로 지금 움직여가고 있는 건데 이번에 조사한 거 보면은 긍정 평가 이유를 물었을 때 의대 정원 확대가 21%가 나왔어요. 이 12% 포인트가 오른 거거든요. 예. 그리고 외교가
12%가 나왔는데 이게 5%포인트가 내려간 거고요. 외교는 최근에 한 적이 없는데 그냥 사람들이 하는 말이구나. 근데 뭐 네. 외교라든가 네. 뭐 이제 열심히 한다 이런 것도 그 잊어버렸습니다. 결단력, 추진력, 뚝심. 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늘 들어가 있던 항목이긴 한데 이게 8%로 나와서 3%포인트가 오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의대 정원 확대하고 이렇게 그렇지. 같이 쌍으로 움직였다고 볼 수 있죠. 그러네. 네. 이게 정치나 선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지지의 근거를 제공해 주는 싸움이거든요. 그러네. 예, 그래서 잘한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면, 근데 대중이 모르면은 아무 영향이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갈등이 있는 국면이 나은 거예요. 이렇게 이제 좀 전폭적인 국민적 지지가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렇지. 갈등이 없음 하면 좋은 카드를 빨리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정무적 판단 하에서 보자면. 그러니까 일정 수준으로는 갈등이 있게 되면 대중이 이것이 이슈에 대해서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 인지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렇지 의대 정원이 확대되는 것이 필요하지 이 정부가 하려고 하네라고 하는 긍정평가의 근거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이런 데 지표에 반영이 되는 것이니까 뭐 선거에서도 사실 각 정당들도 지지의 근거를 누가 일관되고 효과적으로 전달을 하느냐 이 싸움 여기서 밀리면 지표에 나쁘게 나오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효과가 있으면 높게 나오는 것이고 하는 거니까 최근에 뭐 정당 지지율에서의 차이들도 이제 이런 측면에서 봐야 되겠죠.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의 경우에는 우리가 정당 일체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보수나 진보, 내가 만약에 민주당 지지자다, 국민의힘 지지자다 그러면은 그건 거의 잘 안 움직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30% 정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거든요. 예. 요즘엔 실제로 뭐 조사를 하면은 보수는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러면 내가 이 정당을 지지하는 근거는 사실 근거를 굳이 찾지 않아도 난 늘 지지했기 때문에 그걸 늘 지지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근데 예. 다른 지지를 찾아 나가면 그러니까 원래 나는 국민의힘의 철저한 지지자야 아니면은 그 정당의 뭐 당원이야 이런 거 빼고 한다 그러면은 여론이 움직일 때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를 할 때 여론이 가는 방향하고 대통령이 움직이는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가면은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의대 정원 확대를 국민들 다수가 지금 일단 확대해야 된다는 쪽에 그렇죠. 동의하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그 방향으로 움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에서 일단 긍정평가가 확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 거냐 이거는 앞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30% 내외에 있을 때는 보수층들도 충분하게 대통령이 일을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의대 정원 확대라고 하는 그 근거 제공되다 보니까 보수 성향이 있는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일을 잘한다라고 편하게 응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메커니즘이 작동해서 그것이 이제 한 40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그래도 이거 했잖아. 이거 하고 그렇죠. 있잖아. 예, 그러면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당 지지하냐고 묻는 것도 나 이 정당 지지하는데 당당할 수 있으면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정당이. 그러면 그 표출이 잘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약간 뭐 우리가 얘기할 때 어떤 것들 뭐 이러면은 사실은 그것이 어떤 분들은 원인으로 해석의 원인으로 생각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사회적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여론의 결과예요. 결과로서의 여론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금은 이쪽이 응답을 좀 덜 했기 때문에 차이이기 때문에 이것은 약간 잘못된 거야라고 하는 것으로 하게 되면 사실은 그러면 여론을 분석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네. 예, 선거운동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모든 역대 선거 결과가 사실은 똑같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 예, 근데 정당들이 여기서 가장 전문가 집단이 정당일 텐데 돈을 많이 들여서 선거 캠페인을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가만히 있다가 이제 그대로 나올 테니까 그게 저는 이제 이른바 민심 고정설에 의한 이제 해석인데 고정적 우리 김성환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고정적으로 민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있는데 그렇지만 모든 선거에서는 결과를 뒤바꿀 만한 충분한 유동층이 항상 있는 거예요. 충분한 유동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해야지 바뀌는 부분들을 분석하고 그러면 정당들이 그럼 이 상황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가는 것이지. 근데 이것을 이제 지금 이쪽이 응답을 덜 했기 때문에 저쪽이 응답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와서 틀린 거다. 이러면은 이제 사실은 민주주의가 작동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여당에서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낮을 때 우리 보수층들이 응답을 안 한 것이지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라고 하면 어떤 국민적인 여론의 압박에 반응을 안 하는 것이니까 민주주의 개선되는 것이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뭐 저는 변화되는 것을 결과를 그 말씀하고 연장선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난 총선을 분석하거나 이전 총선을 분석해 보면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사람도 민주당으로 한 10몇 %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여요. 거죠. 그리고 그 한 10몇 %, 다른 또 10몇 % 정도는 투표를 포기해. 그러니까 내가 정말 찍어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야 투표를 할 수 있는데 차마 못 찍겠어 하면은 투표를 아예 포기하는 층이 일부 나오거나 이 정당으로 차마 못 찍겠어 그러면 이쪽으로 옮기는 사람도 여기서 한 10% 정도 되고 여기도 한 10% 정도 된다는 거예요. 아이, 당연하지. 그 자식도 네. 그 아유 이놈 너무 골치 섞이니까 말하기 싫어. 한 일주일 동안 말 안 할래.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렇죠. 그게 이제 잘못돼서 어떤 총선 기간에 딱 걸렸어. 아유 저놈 보기도 싫다야. 네. 정말 자식도 그럴 때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거 진보 마찬가지예요. 정당이 지난해 지방선거 예. 투표율 이제 50% 정도. 원래는 최근에 지방선거 총선들은 다 60% 넘는 거거든요. 그렇죠. 때문에. 예. 근데 50%에 가깝게 붙는다. 그러면은 대거 투표장에 안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죠. 이제 2007년 대선 이명박 대통령 됐을 때 그때 투표율 또 현저히 낮았거든요. 대선임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2008년 바로 직후에 했던 총선 투표율 현저히 낮았거든요. 그러니까 투표장에 안 나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것이 응답이 덜했고 그래서 결국에는 표출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 투표장에 안 나가는 걸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유연하게 이제 볼 필요는 있을 것 하여튼 같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뭐 그냥 쉽게 말해서 대통령 지지율도 이렇게 올랐다고 할 수 있잖아요. 한 10%포인트가 움직인 거잖아요. 이거는 분명히 추세선은 근데 올랐습니다. 그것도 정당 지지율은 또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거꾸로 갔단 말이에요. 정당-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가고 민주당 지지율은 정당 떨어지고 지지도 있다고요. 똑같이 2월 첫째 주가 됐을 때는 2월 첫째 주에는 35대 34로 더불어민주당이 오히려 하여간 그때 높았어. 올라갔었어요. 예, 오차범위 내긴 하지만 네. 그런데 지금 2월 다섯 번째 주, 3월 첫째 주는 40대 33으로 됐어. 네. 예. 다른 이거는 이제 뭐 한국갤럽 조사뿐만 아니라 최근에 예. 이제 많은 조사들이 이제 차이가 나고 있는 예. 그런 상황이에요. 국민의힘이 지금 예. 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두 가지 현상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간씩 뭐 조사 방식이나 기관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이 좀 오르는 흐름들 보이고 또 더불어민주당,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최근에 나타난 이제 흐름들은 공천과 관련한 평가가 주요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 정당에 대해서 이제 공천 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많이 보셨겠습니다만은 민주당 공천에 대해서 부정적 평가가 높잖아요. 또 국민의힘의 공천에 대해서는 뭐 한 반반 돼요. 잘한다, 잘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지지층들이 있는데 근데 그 한 단계 더 들어가서 그 지지층에서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보게 되면 그렇죠. 예, 국민의힘의 지지층들은 국민의힘의 공천에 대해서 뭐 이제 80% 이상 잘한다라고 평가를 해요. 그러면 빠질 이유는 없는 거죠. 그렇지. 근데 이제 민주당 지지층들이 민주당 공천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면 60%대 조사 결과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지지층에서 어떤 사람들은 지지를 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가 자동 버스가 지나가잖아요. 이렇게 오면은 사람들이 타고 있어. 근데 막 덜컹거려 많이. 그러면 난 목적지 이제 1시간 더 가야 되지만 바로 다음에 내리고 다음 버스를 타거나 기차를 타거나 택시를 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현상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지층이지만 지금 좀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지를 약간 유보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현상들은 이제 있을 수 있는데 물론 이제 여기서 많이 여쭤보긴 합니다. 이거 다시 그러면은 재역전 될 수 있는 것이냐? 정당 지지율 지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단기적으로 변하기가 쉽지 않은 지표이긴 해요. 대통령 평가는 일 잘하냐 못하니까 그렇지. 잘한다 또는 잘한다는 얘기하면은 반응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갑자기 이제 올림픽 유치하면 잘한다 그래야지. 예, 그거를 이제 탄력도라고 부를 수 있어요. 우리가 예. 경제학의 탄력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메시지나 행보에 따라서 지표의 변화가 나타나는 정도, 그걸 탄력도라고 하는데 대통령 평가는 그게 높아요. 사실은 40% 이상 하는 것들은 좀 관심 가지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근데 정당 지지율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깊은 데서 우러나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게 누적되어서 영향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초단기적으로 바로 띄울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다만 이제 떨어진 부분들은 이 지지층들이 이제 유보한 부분 성격도 있어서 일정 부분 이제 회복은 하긴 할 텐데 그렇지만 이제 여론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날씨도 있지만 예. 기후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지금의 이 여론의 변화가 기후의 변화냐, 그러니까 큰 흐름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봄에서 뭐 이제 겨울로 여름으로 고기압이냐 저기압이냐. 네. 근데 이제 그날 이거 지금 구름이 좀 꼈는데 이제 갤 거냐 말 거냐 이렇게 하면 날씨의 변화일 텐데 그렇죠. 최근에 요 흐름 같은 경우 보면은 단순히 이제 날씨만의 변화다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야당에게는 상당히 좀 긴장이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선거일 한 달 전 지지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쯤 되면은 서서히 사람들이 이제 마음을 굳혀가고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정당 지지율이 안 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뚝 벌어졌다가도 이렇게 붙기도 하고 또 벌어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때인 것만은 뭐 틀림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기후 말씀하셨지만 계속 민주당이 예를 들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계속 뒤지는 결과가 쭉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맞아.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을 앞서가지고 좀 앞섰다가 또 뒤집어졌다가 이런 현상이 나오면은 그럼 좀 있으면 또 뒤집어지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서울이 민주당 지지율이 너무 안 나와. 이번에는 민주당 지지율이 26이고요. 국민의힘이 43이에요. 이번에 갤럽? 네, 갤럽이. 와. 지난번보다 더 벌어졌어 이게. 그러니까 갤럽에서 그 정도 벌어졌었어? 근데 인천하고 경기 엄청나네요. 지역 같은 경우에 민주당이 계속 앞섰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민주가 39, 국힘이 33이에요. 그러니까 경기는 쭉 민주당이지만 앞서고 있는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또 실제로 이 좀 우세에 있다고 하는 정치권에서 그렇게 평가를 하고, 근데 서울은 이게 계속 낮은 현상이 더 나오다가 오히려 더 격차가 벌어져서 민주당 지지율이 더 내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굉장히 고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지. 지금과 같은 지지율로만 본다면. 그렇죠. 실제로 보면 우리가 이제 연령을 가지고 성향들을 좀 평가하는 게 있잖아요. 정확한 건 아닙니다. 이제 행정안전부에서도 이제 뭐 매달 인구 통계를 내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제 평균 연령이 40대 초반이에요. 서울 같은 경우는 거의 40대 중반에 가까워요. 사실은 뭔가 최근에 이제 한 5년, 10년 사이에 뭐 40만 명이 이제 경기도로 갔니 뭐 이제 얘기해요.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근데 보게 되면 지역구에서 승패 갈리는 건 한 2,000표 차이 나는 경우 많거든요. 근데 그거 뭐 10만 명, 20만 명, 30만 명, 40만 명이 빠졌다라고 하면 지역구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집값 때문에 이렇게 경기도로 그렇죠. 가는 거구나. 40대와 이제 뭐 50대 초반에 있는 분들이, 그러니까 민주당 성향이 강할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그러면 남아 있는 분들의 평균 연령은 올라가게 되고 거기에 고령층의 비중은 높아지게 되고 또 그분들은 투표율이 더 높은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실은 고령층에 계신 분들은 투표 일관되게 높게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울의 고령층으로 중장년층 이상인데 서울에서 계속 살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있다 그러면은 상당히 계층적으로도 이제 이거나 아니면 약간은 경제적으로 수 사실은 아주 잘 사는 동네가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물론 이제 그래서 뭐 이제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보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제 연령에 따른 효과들이 있는 것을 일정 부분 감안을 하게 되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약간 최근에 왜 서울에서 이렇게 이제 변화되는 것이냐 하면 그런 인구 변화도 상당 부분 영향을 주는 그리고 것이죠. 뭐 우리가 한강벨트 얘기하지만 한강을 주변으로 해서 아파트 값이 다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10대 후반, 20억대 뭐 초반, 후반까지 막 얘기가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좋은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이런 가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면 은퇴한 세대나 아니면 은퇴를 앞두고 있는 세대 입장에서는 그만큼 사회적으로 안정성이 확 높아진 거잖아요. 보수화 부자가 된 거지, 될 쉽게 수밖에 말하면. 없지. 왜냐하면 그러니까. 전국의 저 가구 평균 순자산이 제 기억에 한 4억대 정도밖에 안 될 거기 때문에 서울 같은 경우에 이제 평균 아파트 매매가가 10억이 넘어버려서 그거는 다른 지역과는 비교를 할 수가 없죠. 그렇게 돼버리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성동을인가요? 성동갑인가요? 중성동갑. 거기 같은 경우에 지난 대선에서 보게 되면 비싼 아파트들, 그 중에서 이제 고급 아파트들이 있어요. 서울의 숲 주변에 윤석열 후보에게 이제 그 아파트들은 다 확연하게 이제 승리가 되고, 그렇지 않은 아파트들은 또 반대적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한강벨트 하는 거니까 이제 뭐 삼국시대에 이제 한강을 사수하는 것이 이기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강남이 아니라 강북인데 한강과 붙어 있는 지역이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높게 올라가고 고급 아파트들이 많이 생긴 부분들이 있어서 이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해볼 만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마용성 얘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거기 한강벨트 있는 지역들의 후보들을 사실은
좀 다르게 결과를 가져오려고 하는 부분들에서 주목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네요. 그리고 지역별로 네. 또 사실 위기라고 할 만한 지역이 부울경이에요. 부울경. 여기도 똑같이 민주당이 22, 국민의힘이 50이에요. 무당 측이 20일 정도 잡히고 있기는 하지만 야, 예년보다 너무 차이가 난다. 더블 스코어도 더 나는 거예요. 이 정도 이것도 차이 나지는 않았는데. 지난번 조사보다 네. 이것도 더 벌어진 거예요. 뭐 다만 이제 우리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한국결 전체 전국 조사에서 이제 PK 지역만 그렇죠. 따로 이제 보시는 거긴 한데 그러면 사실은 이제 오차범위 더 커지긴 해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부산, 울산, 경남들 PK 지역만 따로 한 1,000명 정도 조사한 것들을 이제 보는 것이 더 좋기는 한 상황이지만 그쵸.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흐름들 좀 있다. 보이고 있는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조사가 있으면 훨씬 더 좋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네. 이 지금 각 지역별로 샘플을 배정하는 게 너무 작아. 너무 작아가지고 네. 사실 거기서 편차가 나올 수 있는데 물론 보정은 다 하지만 1,000명 정도 조사를 하게 되면 호남 같은 경우는 이제 100명 정도 할당이 그렇지. 10%. 네. 충청도도 한 10%, TK도 한 10% 정도 돼요. 네. 그러면 이제 PK 정도는 한 뭐 13%, 14, 5% 정도 되거든요. 150명 되는 네, 거예요? 그 정도 이제 네. 좀 더 많긴 한 상황인데 어쨌든 이제 100명 정도다 10% 정도 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한 10 정도 되거든요. 그러네. 예, 그래서 사실은 아주 엄밀하게 단정적으로 이제 읽으면 안 되긴 한데 그렇지만 여러 조사들을 같이 보게 되면 그만큼 또 샘플 많아지는 것이니까 그 추세는 뭐 볼만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조사를 보면서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야 우리 영남권 싹쓸이 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그런- PK 싹쓸이도 가능하겠다. 왜냐하면은 65석 의석 가운데 지난번에 민주당이 7석밖에 못 갖고 왔어요. 그것도 낙동강 벨트였어요, 전부 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양산 김해 갑을, 양산 을하고 그다음에 그 북강서 갑 그리고 이제 남을 뭐 요렇게 몇 개란 말이에요. 그 지역 주변에 예. 남을은 떨어져 있긴 하지만 낙동강 벨트 빼고는 하나도 못 갖고 왔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 전에 총선에서는 8석인데 7석으로 줄어드는 상황인데 여론이 이렇게 나쁘면은 이것마저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겠다. 그러니까 기껏해야 민주당이 선방해도 한 서너 석 갖고 와야 잘 선방하는 정도 수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그래서 서울이 굉장히 중요해요. 민주당 입장에서. 아, 당연하죠. 네. 굉장히 중요하지. 네. 이게 지금 사실은 이번 선거 매우 이제 특이한 선거로 왜요? 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저도 사실은 이제 뭐 지난번 총선에서도 키워드가 뭐냐라고 물어봐서 쌍방 심판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예. 원래 이제 쌍방 심판론이란 말은 원래 없는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선거는 정부 여당을 평가하는 것이니까. 그렇지. 그런데 정치가 좀 극화되고 하게 되면은 야당 심판하자는 말도 먹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이쪽 진영에 모여 있으면 네. 계속 그 적개심으로 우리가 이제 비호감으로 그렇지, 사실 그렇지. 가는 것이니까. 그래서 네. 지난번에도 보게 되면 야당 심판은 먹혔던 선거예요. 지난 총선에서 탄핵 이후에 보수 정당이 이제 개선을 안 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번 선거 또 쌍방 심판은 이제 더 먹히고 있는 거죠. 여당 입장에서 보면 야당 심판, 야당이 사실 아무 권력이 없는데 지금 보게 되면 선거는 정부 여당이 이제 평가를 받는 것인데 야당이 평가를 더 많이 받고 있어요. 그리고 원래 야당이 뭐 우리가 복싱을 하자면 이렇게 네. 주변을 돌면서 잽을 날리면서 이쪽도 때려볼까 저쪽도 때려볼까 하면서 이제 하는 것이거든요. 구도도 쉽게 만들고. 근데 지금은 반대로 여당이 그러고 있어요. 여당이 이제 주변을 돌면서 야당한테 이제 공격하고 야당은 오히려 수세적이고 방어적이고 또 약간 느리기도 더 한 것 같고 이제 이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좀 바뀌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야당이 만약에 이제 좀 공천 마무리를 하고 정비하면 떨어진 부분들은 이제 진보 성향층이 이제 유보한 부분들은 복원할 수 있으리라고 보기는 하는데 다만 이제 지금 공천이 영향을 준다고 했잖아요. 이게 제가 봤을 때 매듭이 완전히 종결되지 않을 가능성도 좀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이제 지역구 공천이 일단락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제 비례위성 정당 국면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또 한 일주일 정도. 그러면은 비례위성 정당에서 제가 봤을 때 민주당은 이제 연합형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른 이제 정당들 약간 성향이 다른 후보들도 이제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한 번 이제 이슈들이 논란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름이 나오지 않았나요? 벌써 더불어민주연합? 예. 예. 더불어민주연합. 벌써부터 그러면은 색깔론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사실은 그 공천 국면이 일단락이나 매듭이 좀 안 지어지고 2라운드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논란이 되면 뭐냐면 정비가 늦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정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선거에서는 우리의 지지를 해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표현을 계속 일관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얘기가 미디어를 통해서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미디어에 딴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니까. 네, 그러면은 우리 목소리를 대중에게 전달을 하지 못하고 지지는 더 제약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이게 매듭이 되면 정비가 되면 개선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건 맞는데 그 정비가 쉽게 될 수 있을 것이냐의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지금 이제 조국 신당 했잖아요. 조국 혁신당.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럴 것 같아요. 만약에 보수에서는 일각의 전략가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번 선거 이렇게 됐잖아요. 윤석열 대 이재명 이렇게 구도로 간다면은 이제 해볼 만할 것이다.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생각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 뭐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현 정부에 대해서 실정이 있고 불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쨌든 견제하거나 심판하기 위해서는 필요할 것이다라고 하는 구도가 이제 있는데 이게 이제 윤석열에서 한동훈으로 바뀐 거잖아요. 한동훈 대 이재명 돼서 사실 이게 구도가 흔들린 거잖아요. 왜냐하면 심판론이라고 하는 것은 정권을 직접적으로 겨냥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렇죠. 선거를 물론 장관을 하긴 했지만 또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매우 가까운 인물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제 비껴 있는 인물일 수 있는 것이니까 이게 좀 무뎌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국 전 장관과 한동훈 이 구도가 전면적으로는 아니겠지만 일정 부분 형성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이 미디어의 공간, 싸움의 전장인데 그럼 민주당은 자기들이 야권의 중심으로서 주도권적인 메시지를 계속 내야 되는 것인데 여기서 독자적이고 중심적인 메시지를 여권과 대립해서 낼 수 있는 것이 공간이 좁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한동훈 장관, 비대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조국 전 장관이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공방들이 좀 상당 부분 미디어의 한 부분을 차지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면 제1야당으로서 정상적인 캠페인 이 부분들이 사실은 상당히 고민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는 뭐 민주당은 비판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거에 연장선이 될 것 같은데 국민의힘은 계속 누적된 캠페인을 벌여왔어요. 똑같은 선동을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입법 독재 프레임을 계속 씌워왔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전략적으로 자기들이 좀 그 의석이 적은 야당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또 집권당이었지만 집권당이라는 거를 사실은 소수당이라는 이유로 그러니까 제1야당처럼 행동을 하는 모습들을 보였잖아요. 집권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마치 집권한 것처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일정 부분 저는 먹힌 측면이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굴레가 계속 지금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호감으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적절하게 민주당이 통제하거나 아니면 끊어주질 못하고 다른 프레임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어 싸움이나 메시지를 가지고 싸움하는 캠페인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지금 계속 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좀 바꿔주지 않으면 계속 민주당에 대한 어떤 불신이나 비호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한 달 동안 그걸 어느 정도 바꿔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그럴 바에는 오히려 그거를 원상회복시키겠다고 하는 그러니까 정면으로 바꾸겠다고 하는 전략보다는 다른 쪽의 민주당의 이슈를 제기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 시선을 좀 돌려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민주당에서는 이게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물갈이 더 많이 했고 현역 의원들 불출마도 더 많았고 이제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왜 공천평가에서 우리는 못했다고 하고 국민의힘은 잘했다고 평가를 하느냐. 이건 이제 사실관계 잘 보면 팩트가 틀렸다라고 하는 부분 저는 일정 부분 맞을 수 있다고 생각돼요. 그런데 이미지가. 그런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역사적으로 전쟁을 보게 되면은 승리하는 어떤 리더들이 그 전쟁터, 싸움터의 뭐 지형들 이런 것들을 판단해가지고 이제 싸움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잘 이용해서 이겼다 이렇게 하잖아요. 만약 씨름을 하면 그 씨름 안에서 케이지면은 케이지 안에서 내가 케이지의 링을 반동을 이용해서 뭐 할 수도 있고 하는 거잖아요. 선거에서는 이게 인식의 영역인 거예요. 이 싸움의 장이. 정치는 인식의 영역이다. 그 사실관계를 가지고 자 봐라 여기가 5명을 물갈이를 했고 여기는 15명을 했으니 여기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대중이 그렇게 인식하면 한 명을 했어도 잘했다고 한 명을 물갈이했어도 잘했다고 하면은 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판단은 대중의 인식이라는 것을 저는 이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여론 노름이네. 예, 그렇죠.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선거나 정치는 스포츠 같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이제 있어요.
그런데 내가 때려서 눕히면 이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치는 안 그렇더라고요. 물리적으로 안 보여.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안 보여. 관객석에 앉아 있는 대중이 네.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이쪽에 흠씬 두드러 패 맞고 있어서 KO가 되는데도 그래도 여기가 좀 불쌍한 것 같아서 마음을 주면은 여기가 이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당장의 싸움에서 뭐 넘어지고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중의 생각과 마음을 사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인데 이제 이 사실관계 다르다는 걸로 하면 시간이 많다면 이제 이거 가능하겠지만은 짧은 기간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제 정치권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정치에는 이쪽으로만 쭉 별로 중요하지 그렇죠. 않아요. 이쪽으로만 쭉 가면 이 논리들이 맞는 것 같은데 네. 제가 다른 논리로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시간이 감에 따라서 물론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뭐 한 달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짜 이러다가 아까 이제 입법 독재 말씀을 하셨지만 검찰 독재라는 또 다른 프레임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이야기를 했지만 윤석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사실 한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윤석열 대 이재명 싸움을 원했던 것은 보수 쪽이었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하나만 등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권 심판론으로 직격으로 가는 거는 안 좋고 윤석열 대 이재명의 싸움을 하면 대선 때처럼 비슷한 숫자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선방하는 거죠. 선방하는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 대 이재명의 구도로 가지고 가려고 했고 그게 일정 정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말씀하신 대로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민들 마음속에 아까 KO 당했는데 연민을 느끼는 국민들이라는 거는 2, 3일 상관이거든요. 2, 3일 상관인데 어떤 게 작용할 거냐면 이러다가 과반하는 거 아니야? 네. 국민의힘이? 그러면 이제 굉장히 불안과 두려움 이거는 중도층을 굉장히 자극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야, 윤석열과 검찰 독재의 프레임이 있었는데 여기다 과반까지 해? 큰일 났네. 이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투표율인데 그 전통적으로 60대 이상이 투표장에 무조건 갔잖아요. 네. 그럼 민주당 지지층이 이른바 꼴보기 싫어. 당내 싸움하는 거 안 갈래. 이러면 이제 투표율이 떨어졌거든.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조국 혁신당의 등장이 투표율을 자극할 요인이 하나가 생겼단 말이지. 그렇게 되면 조국 혁신당을 비례로 찍는 사람들이 가서 그래도 꼴보기 싫으니까 여기는 기권할 거야. 지역구는 그럴 확률이나 국민의힘 찍는 것보다는 민주당 찍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기 그렇죠. 때문에 투표율이 높아지면 조국 혁신당 때문에 투표율이 높아진다면 그러면 또 이거는 또 다를 수 있지 않느냐. 근데 그렇게 해도 비례 의석은 46석밖에 안 되는 아니 그게 거예요. 중요한 게 아니고 방금 물론 지역구, 자극하는 측면은 있을 수 있는데 지역구 투표율을 높임으로써 지역구. 저는 이제 최근 말씀하신 게 이게 원래 대한민국 선거에서 사실은 이제 위력을 발휘해 왔던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특히 원래는 보수 정당에서 이제 막판에 써서 성공했던 캠페인 전략이에요. 이제 이렇게 해서 저쪽에 개헌 의석수가 넘어갑니다. 180석 넘어갑니다라고 해서 우리는 최소한 그것을 개헌 저지선 마련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선방을 할 수 있었던 논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때 진보 정당이 지금까지 이제 이러한 기류들을 많이 쓰거나 또는 써서 성공한 적은 많지는 않았는데 만약 지금 이제 이 흐름이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 민주당에서는 그렇지. 고려해 볼 수밖에 없는 그 정도까지 몰린 거야. 아닌 거예요. 그 정도까지 몰린 거야. 그러니까 그건 너무 참 비루한 거야. 어찌 보면 이렇게 좋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그거에 대한 신뢰를 못 얻어가지고 지금 그 작전을 쓰는 건 황당한 거지. 막판에 선거 막판에 가서 할 얘기고 지금은 민주당 스스로가 지지율을 더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된다. 그렇지. 근데 신호는 굉장히 안 좋다. 이거 오늘 얘기했잖아요. 그렇지. 신호는 굉장히 안 좋고 특히 아까 이제 지역별 지지율 말씀드렸지만 이게 수도권하고도 저도 일정 부분 연동돼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울이 민주가 26이고 국힘이 43 나온다 그랬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벌어지진 않거든. 서울에 정당 지지율이 이 얘기 말을 뭐냐면 못하는 거죠. 지금 약간 말을 못하거나 아니면 부동층이라고 난 좀 빠져 있거나 난 뒷전으로 좀 살짝 나와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광주 전라에서 민주가 53밖에 안 나오고 53밖에 국힘이 9가 나오는데 무당층이 제일 높아. 26이 있거든. 지금 호남에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호남에서 민주당을 지지했던 상당수의 분들하고 광주 그다음에 전라도예요? 전라도. 네, 광주 전라. 그러니까 네. 전남북하고 광주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 유보층으로 남아 있는 층이 서울에도 일정 부분 호남에 그렇지.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예. 이분들이 나 일단은 지금 판단 안 하고 기다릴 거야. 민주당은 일단 마음에 안 들어. 이 마음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예, 이걸 맞습니다. 어떻게 그럼 민주당이 끌어올 거냐.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그러니까 민주당 거예요. 쪽 스윙 보터들이 지금 생겼어. 있는 그쵸? 거죠. 예. 있는 거죠. 뭐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조국 신당에 대해서 관심 갖거나 지지하는 분들도 이제 일정 부분은 예. 그런 특성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민주당 하는 게 너무 어떤 분들은 더 예. 강하게 해야 된다라고 네. 하는 부분이어서 이제 조국 신당을 관심 그렇죠. 갖는 분도 있겠지만 네. 또 약간 실망스러워서 이제 그렇죠. 다른 의미에서 이렇게 네.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사실은 이제 어떤 이제 지지 그룹이라고 하더라도 단일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양한 이 스펙트럼 하에서 있는 것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마음에 들지 않은 것은 양쪽에서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지금 제3지대에 있는 정당들 이 부분이 민주당으로서는 아까 이제 캠페인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단독으로 이제 민주당이 주도해서 한다면은 정비를 좀 빠르게 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다른 호남에서의 뭐 조국 신당 등이 있으니까 이게 이제 정비하는데 목소리가 단일하게 들려줘야지 대중이 반응을 빨리 하는 것인데 다양한 목소리가 있잖아요.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대중의 관심이거든요. 근데 이 관심이라고 하는 자원은 사람들의 대중의 관심은 제한적인 거예요. 여기 많아지게 되면 여기 집중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 효과가 떨어지는 것이니까 이 부분 저는 이제 사실을 정당 이야기를 해봤는데 정당, 정책, 인물, 이슈라고 놓고 봤을 때 정책은 워낙 총선에서는 신경을 안 쓰니까 그냥 넘어가고 가도록 하고요. 이슈는 어떤 이슈가 또 나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나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LH 같은 거 나와버리면 또 큰일이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뭐 돌발 변수라서 인물이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각각을 놓고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 지금 뭐를 바로미터 기준 어느 지역구가 자 저기가 뭐 그 정도 표차가 나면 아마 이 당이 크게 이길 거야. 뭐 이런 게 있습니까? 그런 어떤 아까 말한 중성동갑이랄지 뭐 이런 게 바로미터가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항상 언론에서 이제 나오긴 합니다. 이제 예. 풍향계. 근데 또 바로미터에서 예. 역대 선거 5번을 연속으로 맞춘 지역이다.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충북 뭐 어디 있죠? 영성에 인천이나 뭐 어디든 하는데 뭐. 이제 그것이 뭐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제 예.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이제 과잉 의미 부여인 측면도 있고 예. 어쩌다가 맞은 부분도 있고 할 텐데 오히려 사실은 어느 지역의 흐름을 보면 전체 알 수 있다는 것보다도 여기는 이쪽이 월등하게 유리한 것이 단 한 번도 진 곳이 없는데 지금 접전이다. 이러면 이제 그 정당 전체적으로 위험하다고 보는 확실한 징표인 거죠. 근데 그렇게 봐야 되는 예.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보게 되면은 사실은 주요하게 서울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앞서 있던 지역들인데 어떤 경우 박빙들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사실은 기류의 변화들이 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예. 우리가 이제 많이 보셨겠습니다. 인천 이제 계양을 있잖아요. 지금 보면은 뭐 한 두 자릿수 차이가 나다가 최근에 한 자릿수 차이 나는 부분이에요. 이재명, 원희룡 이제 두 인물에 대한 이제 격차에서 지금 보게 되면 이제 경인 일부가 KS와의 이제 의뢰해서 1을 2일 실시한 거에 보면은 이재명 45.2, 원희룡 41.6이에요. 그래서 뭐 이제 여전히 이재명 대표가 이제 앞서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사실 격차가 좁고 뭐 이거 오차범위 내라고 이제 할 수 있을 텐데 예. 좁아진 것이죠. 좁아진 예. 것이죠. 왜냐하면 두 자릿수 이상 차이가 났던 것이긴 한데. 예. 근데 그러니까 여기 계양을이라고 하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하면 이제 이쪽 선거가 분구가 되고 계양구에서 이제 나눠진 이제 2000년 이후에 보게 되면 총선에서 단 한 번도 보수 정당이 승리하지 못한 경우예요. 딱 한 번 보궐선거에서 이긴 적이 있어요. 투표율이 이제 20% 초반대였어요. 투표율이. 그런 투표율이 20% 초반대면은 보수 정당 후보가 승리를 거의 하거든요. 왜냐하면 투표율이 20%라는 거는 이제 50대, 60대, 70대 분들만 주로 이제 투표장에 나온다는 것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사실은 계양을은 수도권에서 굉장히 이제 민주당한테는 이제 절대적으로 유리한 지역인 것이거든요. 예. 지난 대선에서도 계양구에서는 9%포인트가량 이재명 후보가 앞섰어요.
그리고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구청장도 민주당 후보가 된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라고 하면 다른 데서도 일정 부분 상당히 분위기에 좀 변화들이 이제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이니까 예. 지금 물론 이제 선거가 아직 한 달 더 남은 상황이고 대한민국 정치는 이제 한 달 사이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니까 지금은 그렇죠. 이제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네. 또 민주당이 어떤 새로운 캠페인을 가지고 그렇죠. 분위기를 반전하거나 또 복원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네. 어쨌든 이제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계속 캠페인이 좀 이제 국민의힘에 비해서 야당이 어떤 메시지를 대중이 전달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잘 전달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뭐 사실은 그 얘기하셨지만 이 지역구에서는 민주당이 그냥 국민의힘을 한 10% 이상 다 벌려서 이긴 이상으로. 다 벌려서 이긴 그 지역구예요. 근데 이게 좁혀지고 있다는 건 다른 요인이 끼어들어가고 있다는 얘기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재명 대표가 실질 여기 가가지고 선거 캠페인을 거의 하지 않았으니까 지역을 좀 움직이면은 좀 다른 분위기가 만들어질 가능성은 뭐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선거 캠페인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민주당은 일단 긴장감을 갖지 않으면 안 돼, 지금. 그렇죠. 근데 민주당 움직이는 거 보면 별로 그렇게 긴장감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일단 지지자들이. 예. 그러니까 트럼프가 다 이기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유세장에서 이런 말을 했다 그러잖아요. 내가 1위 한다는 여론조사 있고 1%포인트 뒤지는 것처럼 행동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 역시 선수다. 역시 선수다, 선수. 프로네. 이제 보면은 초반에 지역구에서는 자기가 1등이라래요, 후보들이. 예. 그때는 이제 대세 편승 효과가 크다고 이제 되게 받아들여져요. 밴드웨건.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인 건 나 그럼 사표가 안 되겠네라고 하면서 이제 그 1등 후보가 대세를 얻기 위해서 이제 얘기하는데 중앙당에서는 다른 전략이에요. 선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 지금 뭐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이러면서 읍소, 그렇죠. 동정으로 가야지 싫어요, 표가 그것도. 이탈되지 않고 왜냐하면은 여기 이기는데 뭐 이제 이렇게 되면은 해이해질 수 있기 때문에 지지층들이 계속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런 이제 그 지지층들에게 호소하는 전략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그러잖아요. 뭐 180석 경고를 하잖아요. 160석 나올 수 이길 수 있다. 경고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지지층들이 이제 해이해져서 투표장에 적극적으로 안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관리도 저는 이제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되고 이게 보면은. 조사해 보면 이거 있잖아요. 어느 정당이 이길 것 같습니까라는 질문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모두 다 더불어민주당이 이길 것이다라는 게 높아요. 그렇지만 격차가 좁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어떤 정당 지지에서 국민의힘이 앞선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여기 조금 더 가면은 국민의힘이 이길지도 모른다는 게 높아질 거예요. 그렇죠. 그 인식이 뒤따라오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은 나중에 이기면 되지. 그 인식이라는 것이 영향을 받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수에 또 포함시키고 하는 마음도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인식이 또 최근의 인식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최근 효과가 큰 거죠.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종합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민주당은 좀 캠페인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좀 정비가 필요한 상황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좀 한두 번 제기된 지적이 아니에요. 이게 민주당이 제대로 메시지 관리 기자들이 그러는데 못한다 그러고 국민의힘 당사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들어가서 뭐 선거 이야기를 하는데 환호성이 터져 나왔었다는 그 정도로 지금 현재 분위기가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지금 본인들이 지금 조사한 다른 조사들이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 선거 이제 선거는 것들 엎치락뒤치락하면서 가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하시는데 그건 이제 맞긴 한데, 근데 이제 이번 선거 초입에 바라봤을 때는 야당이 정권 심판 기류가 너무 높기 때문에 사실 일방적으로 싱겁게 압승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디폴트적 시각이었던 것이거든요. 불과 한 석 달 전만에. 그렇죠. 연말에 이제 그랬던 것이죠. 지금 와서는 이제 이게 일반 구도는 아니고 이미 이제 경쟁 구도 국면으로 들어가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국민의힘에서 선방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제 시각으로 바뀐 거니까 이 차이를 놓고 보면 엄청난 사실은 변화가 있었다고 이제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무기력해 보이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와버렸으니까 벌써 사람들 사이에서 마음속에는 이번 선거는 민주당이 이렇게 원사이드로 이길 수 없을 거야. 이게 다 마음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다 생겨버렸어. 그럼 마지막에는 흡수하는 전략으로 가더라도 지금은 일단 민주당이 뭔가를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 맞습니다. 그냥 아직 시간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의대 정원 문제나 이게 너무 큰 이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기다렸다가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치고 가더라도 일단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뭔가 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이슈를 제기하든 그렇죠. 움직임을 보이든 그렇죠. 자꾸 보여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진짜로 질 수 있다. 이번 선거. 그걸 여론조사 결과가 안 믿고 싶으신 분들이 많겠지만 말해주고 있다. 이건 냉정한 현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렇죠. 진짜 네. 절박함을 갖고 뛰거나 움직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희용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 센터장이셨고요. 김성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제가 홍보를 정치권색. 예. 다시 제가 말씀드리죠. 예.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 예.